네, 뭐 국내 금융시장에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단순히 국내 금리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금리의 중심이 되는 이 미국 금리에 관심을 가지셔야 할 수밖에 없다. 안녕하세요. 리테일 영어팀의 이준희 수석입니다. 오늘도 리서치센터의 허태호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서치 센터에서 금리와 채권 선물 분석을 담당하는 허태호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 드린 대로 채권 시장에서 미국 금리에 대해서 주목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미국 금리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조금 재미없는 내용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주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죠. 정부, 가계, 그리고 이제 기업을 나누는데요. 어렵게 얘기하면 자본 조달 방식이고요. 쉽게 얘기하면 말 그대로 그냥 돈 빌리는 방식입니다. 정부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들어올 세수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돈을 빌리는 방식이 정부가 주식을 발행하지는 않죠. 가계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빌릴 수도 있고요. 채권을 발행을 해서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체 채권 시장 규모를 보면 좀 나라별로 차이는 있는데요.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일 주체다 보니까 이제 그 단일 주체로는 가장 큰 채권 발행 주체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회사채라고 하고요. 물론 이제 더 나뉘면은 은행이 발행하는 것은 은행채, 비은행 금융기관에 발행하는 거, 그리고 비금융기관에 발행하는 거 이렇게 다 나누긴 하지만 어쨌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주식처럼 좀 개별 기업의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채권의 가장 중요한 이 중심이 되는 것은 이제 국채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채권 시장의 중심이 되는 어떤 나라가 발행한 채권, 이걸 이제 국채가 되는데요. 주요국을 한번 이제 제가 나열을 해봤습니다. 주요국 이제 신용 등급 기준으로 나열을 해보면, S&P 기준으로 가장 이제 좋은 신용 등급을 받는 이제 트리플 A라고 하죠. 트리플 A를 받는 나라가 독일, 캐나다, 호주, 이 외에도 스위스라던가 스웨덴,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이제 트리플 A 국가이고요. 이 밑에 이제 AA 플러스가 미국, 그 다음에 AA가 영국, 프랑스, 한국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런 나라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주요국 중에서도 경제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나라들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주요국을 중심으로 경제 규모도 크고 그 다음에 신용 등급도 높은 이런 나라들의 채권이 전 세계 채권 시장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해외 선물로도 그 채권 선물이 상장되어 있고요.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국채 선물이라고 하는 이런 상품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채권 선물이 이제 상장된 것뿐에 더해서 활발하게 이제 유동성이 확보된 나라라고 하면 이렇게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나라를 중심으로 이제 거래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미국의 위치를 한번 점검해 보면 신용 등급 기준으로도 이렇게 더블 A부터 트리플 A까지 이 여러 개 주요국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중간 위치를 차지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위치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 어떤 주요국 중에 이제 좀 가운데 있는 위치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좀 다른 분들은 이 지적을 조금 잘 안 하시는 편인데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선물을 중심으로 거래하다 보고 또 이러한 것을 정보를 제공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프랑스 금리에 되게 주목하는 편입니다. 프랑스요? 사실은 이 동일하게 유로화로 채권이 발행이 되는데 이 독일은 약간 성격이 이제 유로화 상화 유로존 국가 중에 약간 안전자산의 위치가 있고요. 이탈리아는 약간 위험자산 이런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게 프랑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프랑스 금리를 어떤 유로존 금리의 가장 중간자 위치를 삼고 있고요. 그리고 신용 등급 기준으로 영국과 프랑스, 한국이 동일합니다. 그러네요. 어떤 이제 통화의 차이만 있지 어떤 발행 주체의 신용
기준으로는 이제 동일하게 평가를 받고 있어서 저는 이제 다양한 용도로 좀 프랑스 금리를 사용을 하는 편이고요. 이런 관점에서 봐도 이제 미국은 이제 중간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전 세계 채권 시장과 어떤 주식 시장 이렇게 어떤 자본 조달 시장을 나뉠 수가 있는데요.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은 조금 이제 성격이 다릅니다.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채권을 네.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채권 시장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것도 있지만 네. 사실은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규모가 더 큽니다. 그렇죠. 훨씬 더 크죠. 훨씬 더 큽니다. 네. 그리고 이게 비록 2019년 기준이긴 하지만 네. 예, 항상 이제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전체 규모로는 조금 더 커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 시장이든 채권 시장이든 미국의 비중이 다른 나라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네, 보시면 지금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 동일하게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39% 정도 되니까요. 네. 다른 나라 대비해서 굉장히 압도적인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차트에 보시면 EM, 그 다음에 Other DM 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뭐 쉽게 얘기하면 EM은 이머징 마켓이고요. Other DM은 DM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선진국을 이제 가르치는데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그 다음에 어떤 EU, 영국, 일본을 제외하고도 Other DM과 이머징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 정도 되는데 채권 시장으로 가면은 이 구조가 좀 많이 다릅니다. 여전히 미국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우리가 주요 선진국으로 앞서 살펴봤던 이러한 나라들이 이제 채권 시장의 중심을 이루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EM이 16%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EM이 이 16% 중에 대부분이 중국과 우리나라입니다. 대부분 전 세계 채권 시장 중에 지금 한 14% 정도.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미국이 39%, EU가 뭐 21%, 그럼 일본보다는 이제 중국 채권 시장이 더 크고요. 네,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제 EM 중에 이제 중국 다음으로 이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채권 시장 우리나라 지금 약간 신흥국으로 분류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국과 한국을 합치면 거의 EM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네, 이런 구도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한번 정리해 보면 채권 시장에서는 그 정부가 발행한 채권 이게 중심, 국채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주요 선진국 또 그 중에서도 미국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네, 채권 시장은 좀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 시장이 조금 이제 주식 시장과 또 이제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 투자자분들을 중심으로 접근성도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성이 높고 이런 경우에 물론 최근에 이제 그 국내 투자자분들 뭐 해외 주식도 많이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주류는 좀 국경을 넘지 않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뭐 삼성전자 거래하시고 뭐 현대차 거래하시고 어떤 특정 나라의 어떤 국경 안에서 움직이는 좀 성격이 있는데요. 개인분들 같은 경우엔 그렇지만 사실 기관 투자자분들은 물론 이제 해외 주식도 많이 더 예전부터 했었을 거지만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발달해온 채권 시장임을 고려를 해보면 사실상 상대적으로 제가 항상 뭔가 설명을 할 때 상대적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는데요. 이게 아마 채권 시장에 이 상대적이라는 용어가 더 걸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채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 대부분은 굉장히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큰 단위의 그리고 어떤 조달 통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조달된 통화를 가지고 어떤 나라에 투자를 할 거며 그 나라가 상대적으로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서 어떤 특정한 뭐 경제 전체에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뭔가 이벤트가 발생하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특정 기업을 언급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뭐 삼성전자랑 현대차가 동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범위가 이제 더 확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던가 옛날에 뭐 2008년의 금융위기라던가 어떤 글로벌 이벤트에 뭐 특정한 어떤 나라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연계된 모든 나라가 동시에 좀 영향을 받는 측면이 있고요.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의 입장에서 한번 네. 생각을 해보면 상대적으로 주식시장보다 국경의 장벽이 좀 적은 네. 시장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국고채의 외국인 보유 비중이 작년 말 기준으로 약 지금 16.7%가 네.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우리나라 채권을 굉장히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외국인 입장,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이제 한국 채권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국내 채권이 전체 100 중에 국내 채권이 38%, 해외 채권이 5.5%, 21년 4월 말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관 투자자에게는 어떤 국경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게 또 채권 시장의 특징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 중에 제일 큰 게 미국 네. 채권 시장이고요. 항상 이제 채권 시장을 언급을 할 때 미국을 중심에 잡고 네. 예, 설명하는 게 좀 일반적이다라고 네, 그렇죠. 말씀을 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 어떤 글로벌 채권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상대국, 그러니까 어떤 위험이 동일한 나라, 뭐 예를 들어서 앞서 보셨겠지만 프랑스하고 영국이 신용등급이 동일하잖아요. 네. 그럼 차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파운드와 어떤 유로화 네. 이것의 차이인데 이 두 나라 간의 어떤 10년 금리 기준의 스프레드가 어떤 그 전체적으로 뭐 상승하냐 하락하냐 이거보다는 네. 뭐 중장기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상하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10년, 네. 그다음에 뭐 영국 10년, 프랑스 10년 네. 이렇게 금리를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시면 어떤 장기적인 트렌드가 뭐 어떤 기간에는 꾸준히 상승하기도 하고요. 네. 어떤 기간에는 축소되기도 하는데 네. 이러한 흐름이 너무 과도한지 아니면 좀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이러한 관점에서도 기관 투자자분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시거든요. 네. 비록 그 한국에서 그 기관 투자자분들의 주요 관심사는 물론 아직까지는 국채 선물, 국고채 네네. 금리에 있지만 항상 미국 금리에 대한 소식도 전하게 되는 이유가 네. 전체 이제 우리나라가 점점 경제 규모가 커지고 있고요. 네네. 또 그 중요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어떤 순간에 딱 잘라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네. 글로벌 금리와 연계성이 이게 점차 높아지는 흐름에 있습니다.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국내 금융시장에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단순히 국내 금리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금리의 중심이 되는 이 미국 금리에 관심을 가지셔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또 그걸 보면 글로벌 경제가 돌아가는 또 이런 흐름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라는 네. 측면에서 미국 금리 이 채권 시장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하는 이러한 지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채권 시장에서 미국 금리에 대해서 주목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미국 금리의 방향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국가의 금리 차를 살펴보시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금리의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3부가 있는데요. 3부에서는 저희가 이제 미국 채권 선물에 거래할 때 어떠한 포인트로 거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